순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영재학교랑 과학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1단계 서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경쟁률 어느 정도인지 그냥 문항 분석, 그리고 KMO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두 개가 항상 묶여서 가는데 그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중학교 마치고 영재학교를 가니까 영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형식적이지만 영재학교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학년이 나이대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영재고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특징이 지금 여기 지역 단위 모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경기 북과고에만 갈 수 있고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한성과고 아니면 세종과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이어서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조금은 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두 학교의 차이점이었고요. 근데 수업 방식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과학고는 초등중 교육법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상하, 수원, 수투를 학교에서 분명히 진행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수업 방식 여기는 이제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이제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막 단시간에 끝내고 대부분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을 해서 마치 대학교처럼 학점을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발 시기가 영재학교가 6월에서 8월, 과학고가 9월에서 12월, 그래서 많이 시끄러운 상태죠. 자사고까지 다 이제 하나로 뭉쳤는데 왜 도대체 니들은 뭔데 두 번이나 더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시끄럽고요. 영재학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무 관계 없이 이제 지원을 해서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극히 드물지만 한두 명 정도 이제 매년 조금씩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해야지만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졸업을 보면요. 영재학교도 저는 조기 졸업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아래나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아직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조기 졸업이 있고요. 예전에는 분위기가 조기 졸업을 안 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조금 그쵸 버티는 느낌의 친구들이었다면 요즘은 조기 졸업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3학년 동안 수능을 다시 준비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조기 졸업해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가는 분위기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3학년 때 다시 수능을 준비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는 분위기예요. 결론은 이 두 학교가 그래도 가장 따로 이렇게 입시를 치를 만큼 가장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는 건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대학 진학하는 방식은 여기 제가 굳이 정시라고 써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학교도요. 3학년 때 원하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이 요즘 1년 재수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정시를 했을 때 원하는 학교에 거의 한 80% 이상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별 고민은 안 하세요. 그냥 일단 가면 수시로 갔든 정시로 갔든 원하는 곳에 그냥 도착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일정입니다. 원래 일정 5월 30일 날 이제 서류 접수가 시작됐고요. 서류 접수가 시작되면 보통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때 접수가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한 달 정도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시는 편이고요. 어저께 서울, 경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 7개 학교가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단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세 개를 입력도 하고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생활기록부에는 제 내신 성적이 노출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이 길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원하는지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추천서는요. 이 친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이 학교를 준비를 해왔는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2021년부터 영재학교 입시가 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서류를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한 지금보다 4배, 5배 정도는 써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생님도 추천서를 막 20장씩, 30장씩 쓰는데 막 다 쓰기는 좀 힘드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하나만 추천하다 보니까 추천서가 얼마만큼 이제 진짜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학교들에서도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너무 추천한다고만 쓰지 말고 진짜 추천 안 하는 친구들은 나는 얘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써도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간혹시 이제 설명회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골고루 중요하고요. 어느 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7월 10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네,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7월 10일 날 동일하게 모든 학교가 2단계 시험을 보는데요. 2단계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그냥 지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학교마다 스타일이나 성향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요즘 그것들도 조금씩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세 개를 놓고 어디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아무런 고민 없이 2단계라고 얘기를 할 만큼 2단계가 중요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예전에 1단계가 20, 2단계가 80, 3단계가 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2단계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절대 3단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냥 물론 이게 캠프고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막 눈에 튀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 전형이 이제 학생들이 1박 2일 정도 캠프였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반째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당일로 바꿨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경기, 대구, 광주, 인천 요 네 학교가 1박 2일 캠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어저께 밤에 광주랑 인천은 다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경기랑 대구는 아직은 이틀인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캠프라는 것들이 가서 학생들이 실험도 좀 하고요. 토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1박 2일이 1박이 되는 순간 사실은 들어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나오는 시간 포함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남짓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실험을 해야 된다면 그 실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실험을 한다면 닌 어떤 형태로 실험을 할 거냐.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실험 계획서를 쓰는 형태의 캠프들이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올해도 당일이라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한 표에 많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좀 표가 좀 작습니다. 올해 각 학교의 지원자 수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집 인원이고 경쟁률입니다. 지금은 2021년에 처음으로 영재학교가 서류를 한 장만 넣게 결정이 됐어요. 2020년 때는요, 이 경쟁률들이 기본적으로 20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나누기 3 정도 돼서 7대 1, 뭐 9대 1 요 정도 평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보통 학교가 정한 인원을 그냥 통과시키는 분위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0명 정원에 그냥 5배인 600명.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도 120명 정원에 4배인 한 460명. 4배가 조금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작년 경기가 120명 정원인데 380명이어서 작년에 2학년들이 엄청나게 탈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좀 조심스럽게 2학년들 서류를 넣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아직 요 비율이 정확히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한 4배수인 480에서 500 정도 합격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 원래 2학년들 생각보다 많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이제 발표가 다 난 상태입니다. 대부분 비율은 한 4배 정도 통과를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지필에서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통과를 시켜서 캠프로 진행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까 캠프에 들어갔으면 거의 합격이었다면 올해는 캠프에 들어가도 아직은 그렇죠. 1.5대 1 또는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2021년에 이제 아까 서류가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다고 했고요. 2022년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대폭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서울은 모집 인원이 120명이에요. 그런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그리고 16개 지역에서 41개 지역에서 각 2명씩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를 해요. 그러면 실제 정원은 120명이지만 82명이 그렇게 특별하게 뽑히기 때문에 정원은 38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는 대부분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특징이 그 시도에서 지원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2명, 그 2명이 이 2단계 시험을 통과해서 3단계 캠프 대상자가 됐다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그렇죠? 시골에 마을에 우선 선발 대상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2단계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선발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2단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경기도에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거기서 1명씩을 뽑아요. 그런데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영재교에 합격한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각 시에서 1명씩은 돼야 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시에서 1명씩 이상 합격한 시가 한 20개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합격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영재학교를 지원하는 그래서 진학하는 인원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디에 차이가 되냐 그러면요.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한국도, 대전도, 대구도, 광주도 전체적으로 많이 가는 편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자,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살면요. 대구에서 24명을 뽑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 영재학교로 지원하는 데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친구가 서울 영재학교를 가거나 경기 영재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요. 나머지 이 지역으로 있어서 진학을 하는 데서는 급격히 합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이 전체 영재학교 학생의 2016년에 9대 1이었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 8대 2 정도가 됐고요. 목표는 작년이었는지 작년에 드디어 6대 4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도대체 몇 명의 중학생이 있고 경기도 수도권에는 과연 몇 명의 중학생이 사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는 한 135만 명 정도의 중학생이 있다고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정확히 67만 명이었어요. 이 절반이에요. 근데 그러면 과연 이게 평등한가라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근데 저는 학원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들을 다른 지역도 좀 다녀봤지만 서울 경기에 이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역으로 불평등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경기영재학교 입시표고요. 요 크게 뭐 성남, 용인, 고양, 수원 그 외에 경기도에서의 합격률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영재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과영에서 장영실 전형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이 장영실 전형은 지필평가 없습니다. 2단계 시험이 없고요. 학생이 어떤 이제 기록물을 이제 학생이 서류를 이제 평가하고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단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구술 면접 평가를 해서 3단계 캠프는 뭐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새롭게 나오니까 이제 좀 2단계 자신 없는 친구들이 많이 몰렸어요. 여기 경쟁률 보시면 이제 24명 모집하는데 223명이 지원을 해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이 높은 것 같고요.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한 2010년 근처에 저희 나라에 너무 시험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고 해서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는데요. 영재학교들 중에 유일하게 2011학년도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진행이 됐고요. 첫 해, 두 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잘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과영이 좀 무리하게 100% 입학사정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했어요.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한과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제일 잘 뽑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들 때문에 아마 이런 시행이 진행되고 올해도 이제 실제로 한 20% 정도니까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우선 선발이 지역 밸런스였다면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발의된 선행학습금지법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MBC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을 정도로 2019년도에 MBC 뉴스에 영재학교 시험을 어떤 사람들한테 분석을 의뢰했더니 선행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80%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행학습에 관련된 문제는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진짜 꼼꼼하게 봤는데 그냥 하나의 기호만 등장을 해도 다 선행학습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냥 중학교 교과 과정에 쓰지 않는 하물며 어머님들도 다 아실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다 선행학습이었어요. 분류 기준이. 그래서 막 시끄러워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러면요. 2022년 입학시험 4개 학교가 연합 출제가 됐는데 그것보다 먼저 2022년 입학시험이 모두 공개가 됐어요. 모두 공개가 된 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영재학교 시험이 뭐가 나왔어? 라고 학생들한테 저희는 물어봐야 되고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불러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좋아진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열심히 복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잠시 후에 부모님들이 사진 찍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서 출력도 되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그런 기호를 다 배제한 채 중등 범위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중등 심화 어머님들 엄청 그쵸. 어디를 가도 심화가 잘 돼야 돼. 어디 가도 심화가 잘 돼야 돼. 영재교도 심화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과연 중등 심화는 어디까지가 심화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심화에서 문제를 만들자니 끝이 없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어렵게 중등 범위로 만들어도 다 중등 심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과학이에요. 과학은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완전히 진짜 칼로 벤 것처럼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대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과학 문제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과학 문제 요즘 쉬워요. 중등 진짜 탄탄하게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수학은 결론은 눈에 보이는 고등교과가 사라지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학 문제가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과학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제까지 각 학교 8개 학교가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이제 출제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조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 부끄럽지만 문제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이 연합해서 출제를 했고요. 모든 문제가 똑같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문제 정도를 제작을 했고요. 학교별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문제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5개 대전까지 합류를 해서 연합 출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등 심화 유형이 그쵸? 뭐 엄청 이제 많이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 텐데요. 실생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제 지식이 좀 다양해져야 돼요. 뭐 경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보통 아직 중학생들 대부분 다 그죠. 부모님 주는 돈 쓰고 없으면 뭐 또 그렇죠. 좀 참다가 이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경제 용어들이 나오게 되니까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조금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북가고 전형 일정입니다. 경기 북가고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학교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경기도에 중학생이 38만 명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수가 620개라고 그러고요. 근데 경기 북가고는 정원이 사회적 통합 전형 합쳐서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80명인 셈이고요. 학생 수에 비해서 과학고가 너무 적어서 계속해서 과학고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으나 그냥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기 힘든 학교가 경기 북가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준비했던 많은 영재학교를 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각 학교에 내신을 엄청 열심히 잘 챙기는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주변에 좀 알아봤더니 우리 애는 좀 늦은 것 같아, 영재교는.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럼 좀 낮춰서 과고를 준비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경기도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아까 보셨듯이 선행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 북가고는 조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올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류 접수가 시작되고요. 경기도도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서류, 그리고 개별 면담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 서류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직접 이제 면담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소집 면접이라고 해서 그냥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내가 문제 풀고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는 정도의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8월 30일 날 시작해서 12월 1일 날 끝나니까 입시 진행되는 텀은 조금 짧은 편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지망과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입시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항 분석해 드릴 텐데요. 사실 뭐 그렇죠. 문제가 다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수학 문제처럼 생기지 않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수학 문제는 진짜 너무 수학 문제처럼 생겼었는데 얘들은 수학 문제라고 수학인가? 과학인가? 그리고요.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은 3교시예요. 3교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면요. 싸움 나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이라고 그러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정보 세트형 정도로 그냥 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2교시까지는 그래도 뭐 조합, 기하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복귀된 적이 없는 시험이 서울 1교시예요. 60분에 32문항이죠. 내신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암암리에 그래 긴지문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공개가 됐는데 이 1번 언어 논리 추리 12문항 중에 긴지문이 수두룩해요. 학생들이 과연 이 문제를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은 드는 시험이었고요. 일단 2교시, 3교시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실생활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옷걸이 같은 느낌이죠. 옆으로 막 쭉쭉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들이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디까지 영역을 움직일 수 있겠냐. 굳이 따지자면 뭐 자취 같은 느낌, 조합이라면 구조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이게 영재학교라는 시험이 비록 앞에서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합, 기하, 조합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기하 느낌을, 어떤 친구에게는 조합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느낌들을 학생들마다 어떤 친구는 기하 나왔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조합 나왔다 그래요. 어떤 친구는 기하 좋아하고 다른 친구는 조합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즘 형태들은 문제들이 조금 이런 형태들 문제들이 나와서 어떻게 변해 나갈 수 있냐. 그래서 그래도 친절한 것들은 문제가 단계별로 놓여 있기 때문에 단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그래도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하죠. 자, 분명히 문제는 중등 심화로 분류가 됐어요. 이유는 뭘까요?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단지 그 이유가 중등 심화로 분류가 된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문제도 수학인지 과학인지 조금씩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원뿔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았을 때, 그렇죠? 얼마만큼의 길이가 감겼는지 충분히 중등 교과에서도 배우던 이제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죠? 각 각들에 대한 사인 값들을 주고요. 좀 집요한 계산을 시킵니다. 이런 집요한 계산에서 갑자기 이제까지 해오지 않은 영역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은 당황하게 되고요. 영재학교를 좀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차근차근 보면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언어적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경기 영재학교 문제고요. 그럴게요. 여기가 이제 좀 분당이고 경기 영재학교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조금 문제를 꼼꼼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들도 많아서 오히려 제가 이 과학 12문항에 대해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자꾸 여러 번 질문도 하게 됐고요. 일단 수학이 8문항이 나왔는데요. 확실한 거는 다 중등 과정에, 정확히 중등 과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특징이요. 이 8문항 전체가 소수령이었어요. 이제까지 경기 영재학교 입학시험과 형태가 많이 바뀐 문제예요. 예전까지는 객관식과 단답형과 소수령이 엮여서 나왔는데 그 객관식의 의도는 아까 전에 여기 서울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단계별로 발전해 나갔다면 경기 영재학교에서는 그 객관식 문항이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아이디어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40점이지만 중등 심화를 중등 내용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했냐에 대한 테스트였고요. 이 과학 12문항도 진짜 노골적인 그냥 중등 교과의 문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2교시에 제가 당연히 과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과학 없이 수학만 4문항이 나왔고요. 4문항 모두 세트 문항이었어요. 자, 문제를 조금 먼저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을 조립을 한대요.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전개도, 겨냥도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맨날 잘생긴 것만 보니까 이 전개도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조립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A, B와 꼬인 위치 선분이 모두 몇 개인지 그게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을 보면요. 조금 7-나, 그러니까 1학년 기하 파트가 좀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원은 대부분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가 있는 형태고요. 1학년 때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겨. 누구나 알죠? 근데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는데요.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합니다. 조합이에요. 학생들한테 면이 몇 개가 있으면 점이 결정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면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기냐고 그랬더니 점이 생긴대요. 그럼 면이 몇 개 있어야지 선이 생기냐고 그랬더니 2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줘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그냥 텍스트 그대로예요. 학생들이 다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겨. 면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겨. 이렇게만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진짜 막 꼭꼭 씹어서 내게 된 것 같은 느낌으로 학습이 조금은 되어 있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뭐 음료수, 과자 개수 이거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잘 이렇게 해결을 했던 문제 같고요. 특징이 서울과 경기영재학교 두 곳 모두 요즘 대세는 또 코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응용 문제들이 한 2문제씩 정도 출제가 됐다는 점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고요. 한과영입니다. 한과영은 유일하게 수학 시험이 180분인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100분에서 110분 사이예요. 훨씬 더 이렇게 긴 편이고요. 특징은 모든 문제가 서술형입니다. 단답형들이 조금씩 섞여 있긴 한데요. 4세트라고 하는 문제들 중에 한 세트가 보통 3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만 단답형이고 나머지 문제는 서술형이고요. 제가 계속 이제 과거와 좀 비교를 하면 이제 2020년에 영재학교 시험 문제가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다. 과연 이게 내신 시험이냐? 이런 이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제가 대전과학고 문제를 복기를 해서 이렇게 4세트지만 12문제잖아요. 그래서 소문항을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38문제더라고요. 38문제를 100분에 푸는 거면 제가 느끼기에도 시간이 내신과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수를 조정해라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남겨놓고 어려운 문제를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공통적으로 한과형이 보통 5문제였고요. 5세트였어요. 1번 세트가 10문제였는데 1번 세트가 중등심화였어요. 그 중등심화를 뺀 나머지 4세트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등심화를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등심화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등심화는 다 이름이 중등심화예요. 참 힘드네요. 그렇죠? 중등교과라고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중등교과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배제가 되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남아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과형은 노골적인 고전, 순수 학문 좋아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문제들 보면요. 일단 그렇죠. 친근하죠. 7교예요. 7교 가지고 계산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되고 그렇죠. 보통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죠. 그렇죠. 중학생들이 보통 뭐 7교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조금 이제 뭐 실제로는 한 300가지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들 어떻게 잘 잘라서 한번 붙일 수 있냐 형태의 문제였다면 좀 다소 아쉬운 문제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x-5는 0을 만족하는 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아래와 같이 보일 수 있대요. 그래놓고 갑자기 도형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방정식의 근을 작도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너무 이게 올드한 문제여서 옛날에도 이제 막 어떤 친구들이 그렇죠. 기하에 조금 꽂혀 있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던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게 아쉽다고 한 이유는요. 한 2019년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명히 학생이 옛날에 기출 푼 거랑 헷갈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문제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전과학고고요. 대전과학고 그렇죠. 2020년에 38개의 문제를 냈던 학교가 이번에는 8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시험 시간은 이제 뭐 한 90분, 10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이제 낮아졌고요. 모두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이 갖는 강점, 그리고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을 보면 이제 뭐 정다면체 막대기를 가지고 만들 때 그렇죠. 그 꼭지점들에 어떤 색깔들이 배치될 수 있는지 그렇죠. 요거는 기하를 나타내는 중학교 1학년의 정다면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같이 어울려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머지 4학교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출제된 부분입니다. 전체 문항수를 세보면 10개고요. 학교마다 선택된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서 세종은 6문항만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학교들은 8문항. 그런데 이것들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학교들마다 선택한 선택지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들 보면 요거는 아주 오래된 퍼즐이에요, 퍼즐. 그래서 이 퍼즐은 사실 이진법과 관계되어 있는 퍼즐이고요. 그렇죠? 이진법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그냥 스쳐가는 느낌으로 정도 학습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 표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최단거리 문제들. 그렇죠? 최단거리로 갈 텐데 여기다가 색칠을 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도 그렇죠? 이게 제가 뒤쪽에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다음은 K 작은 수, K 큰 수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럼 첫 번째로 이 설명을 듣고 아, 이 말 뜻이 이 뜻이구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보죠? 그렇죠? 손 조금만 까딱하면 누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막 영상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써놓은 이런 텍스트를 보고 진짜 열심히 아 이게 이 뜻인가 저 뜻인가 고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서 독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재학기 2단계를 위해서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과연 영재학기 2단계 시험은 어떤지, 그리고 KMO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재학기 2단계 전형의 난이도는 KMO 1차보다 쉽습니다. 뒤쪽에 KMO 1차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KMO 1차는 그냥 노골적으로 수학 문제처럼 생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날 보던 수학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영재학기 문제는요.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한 가지예요. 한번 딱 읽고 돌아와서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읽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해요. 또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또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아우 영재학교 입시가 상당히 어려워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KMO 1차보다는 쉽습니다. 자, 제가 영재교를 대비를 하든 안 하든 부모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학습 과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항상 내신 대비 템포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죠. 빨리 읽어야 돼요. 시간이 짧거든요. 그리고 풀어요. 그리고 답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는 안 봐요. 맞췄으니까. 자, 여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아까 봤듯이 문제가 정확히 내한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수학 그쵸? 뭐 100점 맞는 친구들, 꼼꼼한 친구들, 100점 못 맞고 한 95점 맞는 친구들 덤벙대는 친구들인데요. 문제를 잘못 읽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잘못 읽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이해가 덜 됐는데 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덜 됐는데 풀기를 시작을 했다면 뭐 내신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재교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문제 천천히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맞은 문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죠. 그래서 학원 숙제니까 해야 돼요. 오답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풀어주신 풀이를 한 번 더 적습니다. 숙제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안 봐요. 제가 원하는 학습은요. 사실 답 확인 이후에 맞은 문제 풀이를 좀 꼼꼼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았지만 답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답지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답지가 나랑 다른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답지가 생각이 좋은지 내 생각이 좋은지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푼 문제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못 풀었는데 발전할 게 없잖아요. 다음에 맞추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틀린 문제도 풀이를 꼼꼼히 읽어서 여기서의 꼼꼼히 읽는 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풀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교해서 읽는다면요. 여기서의 꼼꼼하게 읽는 거는요. 아우 진짜 풀이가 멋진데 풀이를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본인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 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이 다시 풀어주죠. 저 이거 못 풀었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가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시작됐는지. 이런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조금, 그렇죠, 유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 방향에서 내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면, 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조금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금 전체적인 반 분위기도 그렇게 끌고 가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애초에 수업 자체를 그런 쪽으로 조금은 유도된 형태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재학교 3단계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일 캠프만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뭐 실험 설계, 보고서 작성 정도로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뒷이야기가 조금 많아서 뒷이야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두고요. KMO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MO는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매년 1차, 2차 각 한 1회 진행이 되고 1년짜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계속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이 시험이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에도 각각 이렇게 이제 올림피아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1차 단답형, 2차 소수령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나라는 그냥 바로 소수령으로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곳은 미국, 일본 정도가 있고요. 2차 시험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학교들은 인도, 일본, 그리고 중미, 그리고 발칸반도 이렇게 조금 있는 편입니다. 1차 시험은 그렇죠. 학생들이 첫 번째 놀라는 건 시험 시간이 4시간이에요. 24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20문항입니다. 그렇죠. 내신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를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얻게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문제를 20분 동안 머리를 쿡 쳐박고 풀고 있으면요. 진짜 맞춘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틀려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본 경험, 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지식도 있겠지만요. 수학 문제라는 게 이렇게 긴 시간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은 아주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제 수상이 되고요. 동상 이상인 친구들한테 KMO 2차 시험이 이렇게 자격이 부과되는 편입니다. 중등은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고등도 고등학생 이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학생들 중에 조금 더 이쪽으로 몰입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학생 때 이미 고등부 KMO를 좀 응시하는 친구들도 있는 편이에요. 아까 1차가 20문제 4시간이었는데요. 2차는 8문제 6시간이에요. 오전에 4문제를 주고 3시간 동안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채점 방식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감점제인데요. 이 감점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학생들 답안지에 7점을 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깝니다. 그래서 더 깔 게 없으면 그냥 빵점 처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푼 문제의 완벽한 답안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이 8문제가 나오고요. 만점이 56점인 시험인데요. 금상 커트라인이 보통 28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어떤 친구들은 나와서 8개를 다 풀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장려상 받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 보면 다 1점이에요. 다 감점당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진짜 나의 완벽한 논리를 내 답지에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풀었으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그게 마치 답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라고 다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8문제를 1분 만에 풀어줬어요. 1번 문제는 당연하니까 넘어간다고 하고요. 2번 문제도 당연하니까 넘어간다고. 도대체 뭐가 당연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마다 당연한 게 다른데 니는 왜 네 당연함을 나한테 그냥 당연하다고만 하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생각을 다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학생들한테 이해도 중요하지만 표현력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MO 1차에서 수상자가 보통 10% 내외예요. 15%인데 10% 정도가 KMO 2차에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KMO 2차 수상자는 보통 60%예요. 그래서 1차를 통과해서 2차 대상자가 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2차에서는 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MO 1차와 2차의 학습의 차이라면요. 1차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목표고요. 2차에서는 내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2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잖아요. 내 논리를 쭉 풀어왔으면요. 끝나고 나서 내 풀이를 다시 보고 정리를 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읽기 좋도록 순서에 맞춰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력에서는 아주 좋은 이제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2009년, 2008년에 KMO가 붐이었어요. 그때 붐이었던 이유는요. KMO 1차 또는 2차에서 금상을 받으면요. 그 넘사벽인 경기 북가고를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KMO에 진입해서 어떻게든지 KMO 금상 하나를 받으면 나는 입시가 끝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게 2010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KMO가 15,000명에서 응시 인원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 힘든 공부 뭐 메리트도 없고 애가 힘들어하고 저렇게 계속 힘들어만 하는데 근데 수학학원은 계속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시자 수가 5,000명까지 줄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대한수학회가 그럼 우리 1차 난이도를 많이 낮출게. 니들 시험 좀 많이 보고 우리 수학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하향 조절을 1차는 했는데요. 2차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차 이제 공부할 만한데 공부를 하고요. 2차 시험을 봤는데 완전 이게 또 차이가 너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는 사실은 어떤 학생,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에 따라서 선택지를 조금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학원에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2학년이에요. 근데 원래 KMO를 봤는데 점수가 조금 아쉽게 나와서 2차 대상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KMO 2차는 영재학교에 진짜 중요하대. 그래야지 거기서 서술을 완벽하게 잡아서 영재학교를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대. 저는 솔직하게 그런 분 계시면은 진짜 다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이론이 너무 많아요. 영재학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2차 반에 가면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영재학교에서 그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소수령 하나 연습하자고 이 시를 선택하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2차는 그냥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1학년 또는 이제까지 에너지 있게 공부를 해왔던 2학년들 중에 2차 대상자가 된 친구들만 2차를 조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경험으로서 이렇게 그냥 과정으로서만 해주면 되고 2학년 영재학교를 대비해야 되는데 2차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조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과정으로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KMO 1차 문제 말씀드릴 텐데요. KMO 1차가 20문제 4시간이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번이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영재교 수준이랑 비슷해져서 제가 KMO 문제들 중 영재교랑 좀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차이 나는 문제들 좀 모아봤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그렇죠? 수학 문제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이렇게 그냥 방정식 나오고 질문 나오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아까 영재교 문제들과는 형태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실수 xy에 대해 다음 식이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영재학교 절대 출제가 될 수 없어요. 그때 그 MBC가 분석한 기준이라면요. 중등 교과인 2차까지만 나와야 돼요. 만약 6차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것들보다는 그냥 여기서 누군가가 문제를 풀었다면 아까 얘기랑 똑같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래 문제들은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면서 약배수를 따지는 문제여서 영대학교 쉬운 문항으로 아주 적합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 있으면 학생들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도 뭐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야기, 표의 색칠하는 이야기, 노골적인 중등 교과 과정에 그냥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뭐 KMO 문제도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쉬운 문제들만 이렇게 좀 풀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우의 수,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영재학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표 평면이의 x, y가 x는 0, 1, 2, 3 중에 하나고 y는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 점들을 좋은 점이라 그래요. 근데 함수 px가 2차 방식인데요. 그 3개 이상을 지나면 그런 함수가 몇 개냐? 라는 게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영재학교스럽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혹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 문제집들을 보면요. 2차 함수를 물어볼 때 항상 점색해 줍니다. 점색해 줘요. 근데 학생들은 항상 점색해 주니까 점세개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문제예요. 점세개가 주어지면 2차 함수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칭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주 문제가 조금 KMO스럽지 않게 영재학교스럽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이제 꼭지점에다가 숫자 쓰고 나머지를 맞추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되겠고요. 요즘 원래 KMO 정도라면 사실 조금 준비를 하고도 좀 이렇게 시험은 볼만했어요. 그런데 원래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아마 저는 2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2차 문항이에요. 그렇죠. 2차 문항의 2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2차는 총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2번을 맞춘 학생은 0명이었습니다. 저는 대한수학회에 전화해보고 싶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시험을 냈고 그 시험 문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푼 사람도 있고 좀 건드린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아마 이거 아무도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한 번의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6번 문제 푼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5번, 4번, 3번 이 세 문항이 조금 풀만했다고 하고요. 그럼 결론은 학생들의 수상 기준은 3, 4, 5번을 누가 얼마만큼 잘 풀었고 그것들을 잘 소술했냐 정도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합, 정수, 이 포트에서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려운 이론들 그리고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1차와 2차의 간격을 조금 더 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자, KMO와 영재학교의 연관성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재학교에 출제되고 있는 중등 심화 수준의 문제들이 KMO 1차를 하는 동안 풀었던 문제들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습니다. 그래서 1차 문제를 푸는데요. KMO 1차 4시간 20문제였죠. 첫 번째 두 가지를 길러야 돼요. 첫 번째는요. 초반에 KMO 1차 수업을 들으면요. 대부분 선생님이 풀어줘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유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쉬운 문제더라도 내가 혼자서 풀려고 하는 욕심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긴 대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랐다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꼭 맞춰야 돼요. 이걸 보면요. 영재학교 시험이 아까 100점 기준이라면 보통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는 30점 후반이고요. 쉬울 때가 60점 후반에서 70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좀 이상한 시험이죠. 95점 100점 맞아야 잘했었는데 여기서는 70점 맞으면 진짜 칭찬받아요. 70점 맞으면 대부분 통과해요. 그런 것처럼
시험을 보는 방식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골라야 되고 그 문제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럼 KMO에서 첫 번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정확도를 길러야 돼요. 그럼 영재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영재학교는 서술형이고 시간이 조금 더 짧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스피드가 붙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면 조금 위험해요. 스피드는 붙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학생들이 엄청 빨리 푸는데 오답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조금 힘들어지니까 KMO가 영재학교한테 주는 아마 메시지는 그 3개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경기 1번 그 전개도 조립하는 거 보셨죠? KMO에는 입체도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KMO를 했는데도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꼭 입체도형을 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기하가 영재학교랑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배워요. 너무 짧게 배우고 몇 가지가 없으니까 그냥 배우고 끝나요. 작도, 입체도형 이 두 가지가 영재교에서 가장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파트니까 그 두 부분은 따로 학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작도 관련해서는 시중에 그래도 책들이 조금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입체도형도 최근에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출간이 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재학교 대비를 위해 KMO 2차가 필수냐?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하면 좋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학원들이 자꾸 유도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컨텐츠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재학교 문제가 중등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은 학원들이 어려운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정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KMO 2차를 하지 않고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영재학교 준비하면 중등심화 꼭 시켜주시고요. 중등심화에서 꼭 잡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계산력이에요. 계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파트의 기하를 조금 진짜 진정성 있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학생들이 그쵸 엄청 많겠죠. 뭐 10,000명은 될 텐데 그 친구들한테 대부분 공통 질문을 해요. A급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A급은 다 풀었대요. 자,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물어볼게요. A급이 어려울까요? 영재학교 시험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A급이 어렵습니다. 한치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A급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아마 A급을 다 외웠을 겁니다. A급 수준에 있는 또 다른 문제집을 줘보세요. 다시 오답률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중등 심화 정도의 그 교재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내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내 생각. 답지에 끌려가지 않은 내 생각. 이렇게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수학 선생님이어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그럼 과학 올림피아드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학부형 입장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수학이랑 똑같더라고요. 실제로 다양한 표현이 된대요. 과학도. 그래서 그 다양한 표현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나가 거꾸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과목을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한 단계 훨씬 성장한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맨날 싸웠거든요. 나는 내 애들 데리고 2차 해야 되는데 물리 선생님이 물리 5일 한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밤에 남아서 막 짜투리 시간에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입상권 아니면 3일만 하면 안 돼요? 입상할 거면 5일 다 데리고 가셔도 되는데 입상권 아니면 3일만 시키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게 마치 패키지 느낌이어서 빠지지 않고 전체를 몰입해서 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그 과정으로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긴 시간 아니니까 저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프로그램 소개하겠지만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과학 올림피아드도 몰입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영재학교 가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경기도에서 막 멀지만 영재학교들 갔던 친구들이 점점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선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영재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영재학교를 보내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졸업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도 졸업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네가 다른 친구들보다 대학에 더 잘 갔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요. 같이 영재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곳에 도착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니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영재학교에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그건 선생님 비교하면 안 된대요.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그렇죠, 수능 포맷으로 그 대학을 가는 거랑 이 영재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영재학교 정원이 한 78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0명인 학교도 있고 90명인 학교도 있어서 실제로는 뭐 8개지만 그 정도 선에서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입시가 한번 치러지면 어느 고등학교가 좋지 기준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서울대 누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영재학교 그 78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사실은 300명은 조금 낮춰서 얘기한 거고요. 3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친구들이 수시로 서울대에 진학을 합니다. 서울영재학교는 수시 TO가 50%라 그래요. 그럼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재학교에서 우리 애 내신 잘 받고 있어의 기준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100등 기준으로 50등이에요. 50등이면 우리 애 내신 잘하고 있어요. 원하는 데 갑니다. 경기가 45% 정도 되고요. 나머지 6개 학교가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한 800명에 40%니까 한 320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원하는 학교에 수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한 거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취업과 진로에 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아직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는 보통 하는 편이고요. 박사 들어가서 순수 진짜 학문적으로 남는 친구들이 조금 없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편이었어요. 한 5% 정도가 그냥 이제 학자의 길을 걷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영재학교에 갔는데 학자를 기는데 간다고 하면 말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통 대기업 한 50%,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스타트업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도 서울대 컴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빠졌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뭔가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게 뭐 성형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이게 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결론은 도착점이 똑같더라도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다 이제 드디어 논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 친구들 보면 대학교 가서 또 악착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일반고에서 에너지를 다 쏟은 친구들이 과연 그때도 공부할 에너지가 남아있을지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가서 학자의 길로 빠진다는 건 난 아직도 공부할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학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재학교가 아주 그래도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우리 그 똑똑한 애들 틈에 들어서 내신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 대한민국에서 내신은 꼼꼼한 친구들이 잘 보더라고요. 똑똑한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한 친구들이 내신을 잘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 뭐 잘 챙겨서 하고 있고요. 영재학교 내신 아까 전에 어느 정도면 우리 애가 내신 잘하는 거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0%고요. 약간 과장하면 70%입니다. 70%도 괜찮아요. 나머지 30%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시 재수해서 정시로 원하는 데 가요.
그래서 제가 영재학교에 가면 원하는 곳에 1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졸업 후 학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방명록 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데뷔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목표가 1시간이었는데 조금 넘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요. 첫 번째, 연산 이때 잡아야 돼요. 연산은 그렇죠. 이미 학생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조금 연산 꼼꼼히 잡아주시고요. 독서량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이게 어떤 책이든 학생이 앉아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남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돼야지 그 다음 내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건 결론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이지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학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요. 학원에 와서 야 A는 B야, A는 B야, A는 B야. B는 뭐였지? A는 B예요.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6분의 1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이 6분의 1인데 뭘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6분의 1인 건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두 개의 분수를 뺐는데 6분의 1이 되는 건 뭐지?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수학은 조금 이렇게 양방향적 사고가 좀 돼줬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뭐 초등, 중등 교과 및 수학 과정 빠짐없이 조금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요. 수학 상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상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쓰여진 수학 문제집이에요. 수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이 언어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100%를 요구하는 건 부모님들의 욕심이세요. 그냥 과정으로서 한 60에서 70%가 소화가 됐으면 그냥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초중등 하는데 중등 교과를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이때 독서량 조금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학년 2학기 정도에 뭐 경험적으로 K모 2차를 시작해보면 조금 요즘은 3학년 때 K모를 보는 추세는 아니에요. 3학년 때는 영재학교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K모를 시작을 한다면 뭐 K모 시험을 한 2번 정도 응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과학 선생님한테 5, 6학년 때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공통과학이 사라졌답니다. 대부분 학원에 가면 그냥 물원 하원으로 시작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원 하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중등 과학 전체를 한번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따라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5, 6학년 때 뭐 요즘 뭐 실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중등과학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수학 상하까지 끝내야지만 KMO가 준비가 가능하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가 잘 돼 있으면 KMO를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원들이 왜 수학 상하까지 끝내야지 KMO를 하라고 하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수학 상하가 우리가 그죠? 일반적인 삶을 살 때 배우는 수학 언어예요. 수학의 언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상하고요. 그래서 수학 상하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결론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뭐 영재학교 프로그램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아까 코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학교랑 일반고 과거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렇죠. 수학 상하, 수원, 수투 이렇게 배워야 되냐. 근데 영재학교는 학점 이수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점 이수에 대부분 코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C++, 서울, 한과영, 파이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없으면 가서 학점 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어머님들이 KMO 영재학교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수학 상하 학원 보내보면 학생들 힘들어하죠? 그게 힘든 건 언어적으로 힘든 거예요.
언어적으로. 내가 아직 언어적인 부분이 힘든 거지 수학적인 부분이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선택하신 KMO 영재학교는요. 수학 상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는 70점이 잘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학원에 와서 복습 테스트를 봤어요. 성적이 집으로 날아갑니다. 50점이죠.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우리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50점에는 선생님의 엄청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요. 지금 문제를 내면서요. 저희가 다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어떤 걸 내면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내야 50점이 나와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에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학생이 제일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시작하셨으면 한 6개월 정도는요. 학생들도 믿고 학원도 믿고 기다려주시고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요. 정 궁금하시면 학원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우리 애가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요. 선생님들도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사실 yes, no 정도가 어느 정도 구별은 돼요. 그런데 저는 수없이 많은 no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no의 결과는 옆 학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이 친구는 이걸 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옆 학원으로 가요. 그런 제가 과연 부모님들한테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힘들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yes, 그리고 아직은 좀 더 해볼 만하다, 그리고 no,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 정도 선에서 그렇죠? 학원도 사실은 학생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죠? 학원 믿고 이렇게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의학원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는요, 영재학교 3단계 KMO 2차, KMO 1차, KMO 1차 반이 내년 KMO를 위해서 시작하는 반이고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개강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실전반이 7월 19일 날 수학부터 개강을 시작할 거고요. 과학은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물리올림피아드. 올해 물리올림피아드가 8월 말에 있거든요. 7월 11일 날 시작해서 한 45일 정도의 몰입교육이 시작되고요. 여기 대부분 이제 물리랑 화학이랑 같이 페어로 진행되는 편이어서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11월에 과학고가 있고요. 그래서 과학고 초반에 8월 16일 날 개강을 하면 한 15일 정도는 서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준비하고 화학은 5시부터 6시까지, 수학은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보면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야,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 국어 다 끊고 영재학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주 7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가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 주말 경시 특강을 하고 있고요. 시간 토요일 날 4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총 6개월 과정이에요. 근데 수학 상하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보통 4개월 과정에서 끝나고요. 7월 30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이제 중등 과학부터 시작해서 화원, 화투, 물원, 무투 전체적으로 조금 개강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은 아마 시즌이 올림피아드 시즌이어서 조금 마감들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자, 저희 학원 시간표고요. 시간표는 그렇죠. 그냥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 공통 질문들 해주시고요. 아이들 시험 시간 4시간인데 1시간 반 앉아 있으니까 엄청 힘드시죠? 네, 아이들은 4시간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공통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개별 면담으로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과학 관련해서 개별 면담이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그 방명록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써주시면 과학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다시 전화 상담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학이나 영재교 KMO 관련해서 또